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유도희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여러 차례 뵌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나눌까 하다가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6.25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그런 부분에서 6.25를 좀 색다른 시각에서 한 번쯤 서로 배워보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고요. 이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8.15 해방이 우리가 됐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불과 한 5년 만에 또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맞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8.15 해방과 6.25 전쟁 그 기간,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가 간간히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기존의 평가와는 좀 다른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8.15 해방과 6.25를 좀 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영되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은 이제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느꼈는데, 대한민국은 넘겨줘 보세요. 이 한국 전쟁이라는 이 역사가 정말 현재는 굉장히 많이 잘못되고 왜곡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이제 이 6.25의 해방과 6.25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저기 떠 있듯이 세 분이에요. 소련의 스탈린과 메가더와 가장 그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것이 진짜 6.25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이제 6.25 전쟁을 둘러싸고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명백한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정규군을 동원해서 전면전으로 남침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침설이다, 미군이 남침을 유도했다, 아니면은 내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물타기라는 경우도 있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명백히 밝혀지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승만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 한강 다리를 폭파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다, 국군 작전 지휘권을, 주권을 포기하면서 미국에다 넘겨줬다, 유엔군에 넘겨줬다, 이런 말들을 지금 대부분의 좌파 학자와 또 특히 이제 전교조를 통한 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북침이라고 거기다가 설문에 답한 사람이 69%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왜냐하면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1994년도 6월 2일 날 이제 소련이 붕괴된 이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예일친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소비에트 연맹에 보관 중이던 비밀문서가 300점을 공개가 된 거예요. 예일친이 준 거예요, 이 자료를.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와 경협 차관을 해서 한 30억 불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와 그런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일친 문서로 인해서 6.25 남침 전쟁은 아주 생생하게, 이것은 스탈린의 어떤 사주에 의해서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여기에 계신 분은 없겠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런가?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이 세상 이제 아까 교육을 잘 받지 않는,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다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8.15 광복이 갑자기 된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미군에 의해서, 우리 힘이 아닌 미군에 의해서 해방이 돼서 너무나 큰 기쁨을 이제 누렸죠. 사실은 해방됐다는 그 기쁨 하나로. 그런데 넘겨줘 보세요. 이미 1945년 8월 22일이 언제입니까? 7일 후에요. 해방 광복이 된 7일 후에 이미 소련의 스탈린은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야욕을 가지고 해방되자마자 바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고요. 공산당 조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10월에 돼서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제대로 비행기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0월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미 남한에도 박헌영 아시죠? 박헌영이 남노당의 당수인데, 조선공산당을 이제 당수인데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온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로 기울어가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져 보시면 해방 직후 한국 사회는 그래서 1946년도 7월에 미국에서,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체제를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회주의가 71%, 공산주의가 7%, 자본주의가 14%였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의 시각과 74년 전 아니면 80년 전 이때의 시각은 지금과는 전혀 틀릴 때예요.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군정정치에서 굉장히 어렵게, 어떻게 보면 소장농 일부 양반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예요? 같이 일하고 동등하게 나눠 먹는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루스 커밍스라는 좌파학자는 한반도의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설 거라고 이제 그 당시에 예상을 했고요. 우파학자인 그렉 브라진스키는 국제 공산주의 사회의 어딘가에 편입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계속 가지고 오다가 그때쯤 포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좌우파 학자 공이 대한민국 건국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공산화를 막은 게 누구냐?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6.25의 해방과 6.25를 관통하는 데는 이승만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와 능력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이제 그전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따져보면, 지금 연세로 봐도 그 당시에 아마 대한민국에 아마 60 정도면은, 그때 환갑잔치를 할 때잖아요. 60 넘으면 거의 이제 많이 돌아가실 나이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미 70세가 넘었어요. 해방될 때 이미 70세가 넘으셨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한성 감옥에서 목에 칼 차고 사형수로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엄청난 일들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분께 주신, 저는 지금 생각하면 지혜와 건강과 지식과 그 수많은 것들을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낮은 자를 썼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 한성 감옥에 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죄수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승만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어떠한 역사를 이제 이룩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떠한 그 대한민국의 축복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넘겨져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남한의 좌익들까지 다 조종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 한 80% 가까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할 때니까. 그리고 남한에는 박헌영이, 남노당의 당수가 수도 없는 그러한 이제 자기들의 그 남노 당원들로 이제 만들었는데, 46년도에 37만 명이 있대요. 남노 당원이 1946년도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 대구 폭동이니 노동자 파업 등 소련 자금이 계속 자금을 대줬어요. 소련에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군이 북한의 이제 화폐까지 개혁을 해가지고 모은 돈을 남한의 좌익 세력에 지원을 한 거예요. 모든 조직은 목사님도 해보시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조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련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고, 좌익 세력들에게 명화관, 신문사를 매입해서 선전선동하고 강력한 조직력까지 확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소련이 남한 공산 세력에 지원한 화폐는 남한 통화량의 40%였대요. 이해되세요? 통화량의 40%. 엄청난 돈을 소련에서 이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져 보세요. 좌익 폭동을 진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남노당원도 많이 있고 또 해방 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어떤 공산당들이, 좌익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달 후에 여수 순천반란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좌익 폭동을 진압하게 됐는데, 그때에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겨요. 뭐냐면은 군대 내에 남노당이 군병력의 50%였대요. 남노 당원이. 그래서 초급 장교와 하사관 전체의 3분의 1이 좌익이었고요. 이로 인해 군부 내의 좌익 세력을 이제 발본색원하게 됐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군에 있는 남노당을 제거한 것을 우리가 숙군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이제 축복으로 바뀐 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숙군이 되니까, 숙청을 하니까 그 자리를 우익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메꾸게 됐고, 그럼으로써 6.25 때 박헌영이가 큰 소리 쳤었잖아요. 내려오기만 한 우리 몇십만이 동시에 이걸 해서 대한민국은 바로 접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군 내부에 있는 남도당원들을 다 숙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사건을 위해서. 그런데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굉장히 좀 뭐랄까 지도력에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나라가 건국을 했는데 너무나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연로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제대로 해나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쉽게 해서 남노당원들이 많으니까 미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군이 해방이 되면서 남쪽엔 미군,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재명 씨가 말하는 점령군이라고 뭐 표현해도 뭐 할 말은 없을 수 있어요. 점령군은 아니었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 잠시 서로 남과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다음에 세계 열강들이 우리의 힘이 없을 때니까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들의 협의에 의해서 내려온 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미군이 그런 목적으로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미군에 대한 철수를 계속 이제 고집을 했고, 그래서 1949년도에 6월 30일 날 주한 미군이 이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미군과 6.25 때 다시 온 미군은 전혀 다른 미군이에요.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쪽 좌익 사람들, 특히 이재명 씨가 얘기했던 그 점령군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미군 점령군이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어떠한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때가 전혀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간의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온 미군이에요. 현재 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6.25 이후에 온 미군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1949년도 9월 달에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내서 모택동이 중국 본토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고, 7, 8월에 모택동이 최고 정예부 조선족 상계 세계사단을 북한에 보내서 인민군해를 대대적 강화를 했고, 스탈린은 핵실험에 성공을 했고, 미국은 에치슨 선언으로 한반도에서 발을 빼게 된 그런 세계 정세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을 때예요. 그래서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면은 미국 전 국무장관이 했었는데, 이 사람이 1950년 1월 12일 날 이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소련의 스탈린하고 중국의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는데, 미국 방위선을 알주산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이것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을 빼버린 거예요.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정학적 위치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군 장교 3,000명을 북한에 보내서 인민군 한계사단에 소련 장교 15명 배치하고 전투기 40대, 폭격기 70대, T-34형 전차 242대, 항공기 등등 북한에 대량의 무기를 이미 제공을 다 했어요. 그 뭘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쟁을 준비한 거죠, 이미.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러한 것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의 어떠한 좌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서 다루기는 사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6.25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만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 스탈린이 스탈린이 전 세계를 이제 유럽을 더 먹기 위해서 미국과 중공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남침 전쟁에 이용을 했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도 처음 알았는데, 스탈린이 미국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북한을 쉽게 해서 중공군을 개입을 시켜가지고 이걸 싸움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여기에 집중할 때 자기는 유럽을 먹겠다는 이런 계산을 했던 거예요, 스탈린이. 그래서 국공 내전을 통해서 장개석과 모택동, 이 사람은 굉장히 피투성이가 돼서 싸울 줄 알았는데, 장개석이 너무 쉽게 쫓겨났어요. 사실은 좀 싸워줘야 되는데 스탈린이 생각할 때는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정말 서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룹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다 보니까 모택동이 세계 공산주의를 주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스탈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모택동을 동시 타격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남침을 준비를 했던 건데, 김일성이 남침 전쟁을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스탈린이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소련군이, 넘겨줘 보세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세밀히 했냐면, 여기 지도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남침을 하라는 작전 계획까지 전부 다 수립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미 저들은 남침을 하려는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세계대전 영웅 바실리에프 장군을 북한에 보내서 남침 작전 계획을 작성해 주었고, 소련이 처음에는 군사고문단이 선제 타격 계획이라고 짰다가 나중에, 야, 이거 선제 타격이면 우리가 공격한 게 되잖아. 그래서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반격 계획, 쟤들이 우리 공격해 왔으니까 우리는 반격을 하겠다, 이래서 반격 계획으로 그 명칭을 바꿨어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처음에는 선제 타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반격 계획으로 이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수립을 해줬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950년 4월 10일 날 스탈린이 최종적으로 남침 전쟁을 승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950년도 1월 초에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니까 스탈린이 1950년 1월 30일 날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2050년 3월 30일 날 두 번째 모스크바 방문을 했고, 모스크바에서 스탈린, 김일성과 세 차례 회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50년에 4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남침 승인을 요청하니까 스탈린이 그 당시에 수락을 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렇게 같이 갔어요, 저 모스크바에.
그리고 6.25 남침전쟁 결정된 이 비극의 날이 1950년 4월 10일입니다. 그날은 한번 저도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 4월 10일 날 스탈린이 그렇게 얘기를 이제 승인을 했고, 남침전쟁 승인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누가 침공했는지 모르게 감춰라. 한국과 미국이 체계적으로 저항하거나 국제사회의 지원 동원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 전쟁은 기습적으로 해라. 소련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니까 모택동이 아시아 문제의 정통하니 그에게 맡겨라. 얼마나 이 사람이 계략이 뛰어납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중국 모택동한테 그것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6.25 남침전쟁의 그 정말 사인방이죠. 사인방을 보면은 정말 이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 대한 사실 인식 가운데 박헌영과 김일성과 스탈린과 모택동이 이 4명 사인방이 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6.25 남침을 체계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져 보세요.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을 맞이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1940 수립을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잖아요. 일제시대를 막 지나서 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군은 이제 미군한테 철수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무기를 좀 받으려고 엄청 공을 들였는데 결국은 미국이 소총하고 소총 탄환만 한국군에 제공하고 전차나 대포 등은 한 개도 안 주고 철수를 해버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국민적 벌기까지 했어요. 1949년 4월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고 해서 그 2주 동안에 데모를 한 거예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시대에 100만 명이 넘게 우리한테 무기를 달라고 미군한테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하나도 소총하고 탄환만 주고 떠나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다른 의도였는데 막 북침설 이런 거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놈네 잘못했다가는 무기 많이 주고 가면은 또 거기 북한을 우리가 이제 좌익들이 얘기하는 북침을 해버리면 미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무기를 하나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심지어 혈서까지 써가지고 지금 학생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 학생들은 부정선거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듣는 둥 마는 둥인데 이 당시들은 대학생들이 혈서까지 써서 미국 대사관에 전달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고성능 무기를 제공하면 이승만이 북침을 할까봐 그거를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국민 성금을 모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성금을 모아서 미군이 무기를 안 주니까 팔지도 않아요. 무기를 야 너희들한테 무기 안 판대요. 그래서 뭐 했냐면 캐나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연습용 비행기 한 대를 들여왔답니다. 연습용 비행기 한 대 가지고 들여와가지고 그 전쟁에 대비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북한이 남침할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무장 도와달라, 무장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최근 비밀 보고서는 공산군이 추수가 시작되는 대로 항공기는 물론 기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남한으로 쳐내려올 만반의 주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무엇으로 우리는 이것을 막으려는 것이요. 소련 사람들이 밀고 내려온다면 그것은 분명 국지적인 공격이 아닌 전면 공세가 될 것이요. 이렇게 이승만이 서신까지 보냈는데 미국은 이거를 묵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 북진통일이라는 그것을 이제 미국은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북진통일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러한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전혀 이승만의 어떠한 대통령의 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국군 실상이 이렇게 참담하니까 북진 주장을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것도 있고 또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제주도에서는 4.3 폭동이 있었고 건국 2개월 만에 여순 반란 사건,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에서 인민유격대가 무력투쟁을 엄청나게 할 당시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내전 상태니까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군인이나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북침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다고 뻥을 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도 인해서
국민들의 어떠한 그러한 전투력 내지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걸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진 통일 주장의 이유는 북이 함부로 남침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의미가 있었고, 남한 국민들이 반공을 투철하게 하게 하고, 또 미군이 철수를 한 이후에 북한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이만큼 무장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쳐들어오지 마, 이런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넘겨줘 보세요. 미국은 세계 전략상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성이 없는 나라라고 판단해서 전 세계 16개 지역 중 중요도 순위를 그 당시만 해도 15위로 한국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 유엔에 이관해서 유엔 주관하에 정부 수립하고 미군 철수, 말하자면 한국을 그 당시에는 버렸던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승만은 떠나는 미국을 붙잡고 무기 좀 받기 위해 모든 의료 경제 수나 실패를 아까 했고, 시민 동원해서 걸기대회까지 열어 미국을 압박했음에도 안 됐고, 미국은 딸랑 소총만 제공을 하고 철수를 해버렸고 H신 선언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북진 통일 주장 통해서 북이 함부로 남침을 못하도록 경고하면서 전쟁을 막으려고 한 것이지 실제로 북침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좌패들이 북침을 이승만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그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가 결국은 이제 발생을 했는데, 6월 25일 4시에 스탈린의 인가에서 모택동이 병력 지원을 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차 한 대도 없을 때 소련제 최신 무기인 242대를 해가지고 파죽 시세로 왔죠. 그래서 이때에 남침 당일 특수게릴라 부대가 강릉 일대도 상륙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북한에서 부산항을 접수하기 위해서 600명의 특수부대원을 수송선을 남하시켰어요. 부산항을 접수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부산항에 굉장히 물동량도 많았고, 부산항만이 무슨 군함이나 무슨 탱크를 실은 무역선이나 이런 것들을, 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부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600명의 특수부대가 가던 도중에 한국의 백두산함에 발각돼서 이들이 격침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것도 기가 막힌, 이것도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어떤 군사적 여건이나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 백두산함이라는 그 배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600명이 수장됨으로써, 몰살됨으로써 나중에 미국에서 엄청난 물자와 전쟁 물자와 그러한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산항이 지켜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적인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6.25 남침이 됐는데, 넘겨줘 보세요. 이 당시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여기 조선여성동맹 연근동분회라고 되어 있네요.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서울 시민의 50%가 인민군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나 무지몽매했죠.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 기록하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으니까 뭐가 옳은지 틀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50%의 서울 시민이 인민의 영웅으로, 국가 반역자를 인민의 영웅으로 지켜 세워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인민군을. 그래서 붉은색으로 완전히 서울 시내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 당일에 이승만이 전쟁 목표 사원칙을 수립을 했는데, 또 이거는 이제 민복기라는 당시 경무대 비서의 증언인데, 이제 이승만이 미국에다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네들이 빨리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한국에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인이 한 2,500명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이 사람들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협박을 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런 협박까지 이제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전차는 내려와 다 이제 침략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이제 썼던 겁니다. 그래서 1950년도 6월 25일 날 10시 반에 남침 보고를 받고 11시 30분에 미국 무초대사와 이제 회담을 했는데, 요 사원칙이 뭐냐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세계대전의 빌미 제공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을 전개하겠다. 무기를 지원해달라. 북한 불법 남침 남북 통일의 기회로 삼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해방됐을 때도 북한, 남한과 이렇게 갈라지길 원치 않았어요. 통일되길 굉장히 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소련하고 너희들이 그 당시에 38선 그건 왔는데 이제 무효다. 야, 쟤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선 없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침해서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타개하고 북진 통일에 미국과 유엔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밝힌 전쟁 목표 4원칙이었고, 넘겨져 보세요. 여기 또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일이, 또 기적적인 일이 또 있는데 6월 26일 날 1시에 인민군 전차부대가 의정부를 점령을 했어요. 인민군이 이날 저녁 7시부터 창동 의정부선을 공격을 했고, 당시 인민군 전차는 시속 55에서 60km를 달릴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38선에서 서울까지 최단 거리가 48km예요. 그럼 1시간이면 오잖아요. 그냥 막 뭐 쉬지 않고 밀어붙였으면 1시간이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차를 보병부대와 분리시켜서 독일군처럼 전격전 벌였다면 바로 서울이 함락되고 대한민국은 오늘날 지금 김정은 손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이제 하지 못했고, 인민군 전차가 6월 28일 날 새벽에서야 서울에 진입을 한 겁니다. 3일 동안 지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224대 인민군 전차는 왜 군뱅이처럼 기어왔느냐? 이게 굉장히 큰 또 미스테리예요. 이제 두 가지 이제 뭐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국군의 추격 멈추고 서울에 점령식을 거행했어요. 얘들이 서울에서, 이게 서울시청 앞에예요. 이 서울시청 앞에서 탱크를 일렬로 세워놓고 서울을 점령한 기념식을 거행한 거예요. 북한이 빨리 한강 쪽으로 가서 한강에 피난 가려는 국군과 일반인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이런 행사를 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서울 지금 인민군 전차부대가 국군에 대한 추격 멈추고서 6월 28일 날 11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점령식을 거행을 했고, 인민군 전차 한강으로 달려가 도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국군 공격했으면 이 나라는 끝났다고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왜 그러면은 현대 전차전이 그렇게 빠른 최신식 소련제 T-34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느냐? 알고 봤더니 이런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무기는 소련군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휘관은 중공에서 인민군을 보낸 거예요. 이제 목태동의 자기만의 계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무슨 얘기냐면 중공군들은 이런 탱크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게릴라전만 한 거야. 육박전. 그러니까 탱크가 빨리 가면 야 천천히 가, 천천히, 왜 이렇게 빨리 가, 다시 돌아와, 이런 식으로 해서 탱크가 전진하는 것을 같이 쫓아가서 이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계속 탱크를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 인민군 장교들이, 저기 이제 중공에서 투입된 인민군 장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지휘관이니까 탱크 보는 사람들도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또 한 가지 서로 뭐가 있냐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박헌영이가 기다리라고 했던 거야. 야, 곧 대한민국에서 몇십만 명의, 아까 남로당원이 37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37만 명이 동시에 일어날 거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면 곧 다 밑에서 다 치고 들어오는데 너희들 힘들게 왜 내려와, 그냥 있으면 되지, 이런 설이 또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두 가지가 굉장히 대한민국을 살리는 큰 역할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전차 부대의 어떠한 공격의 특성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중국 인민군 지휘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3일 동안 거기에서 쉽게 함락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미군과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그 좋은 무기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 6.25 옛날에 학교 다닐 때 6.25 전쟁 같은 영화 보면은 그 화염병 들고 가서 탱크 뚜껑 열고 그거 집어 던지는 거 보셨죠?
걔들은 탱크 갖고 몰고 오는데 대한민국 군인들은 무기가 없으니까 이런 병에다가 휘발유 넣어서 그 뚜껑 열고서 그 화염병 던지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싸웠다면, 그렇게 싸우고 지켜낸 거예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 기가 막힌데, 또 이러한 어떤 놀라운 그런 어떤 기적적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그 국군들은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렇게 몸을 던져서, 본인의 몸을 던져서 탱크에 올라가서 그 화염병을 던지면 본인은 살 수 있나요? 본인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민군 전차부대를 막아서, 이 사진처럼 막아가지고 결국은 홍롱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므로써 6월 28일 날 2시 30분에 대해 이제 그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참 참담하지만, 그때는 최선이니까 그 당시에 그 화염병 하나 가지고 탱크 위에 올라갔던 그 군인들의 어떠한 그 애국하는 마음은 우리가 정말 깊이 한 번쯤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 아까 말씀드린 그 20만 남로당원 봉기가 이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숙군도 다 했고, 그래서 이미 남한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남로당원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결과가 발생했고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또 이제 국가 원수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문서가 나오니까 스탈린의 어떠한 지령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남침한 건 다 이제 알게 되니까, 뭐 이승만이 뭐 런승만이라고 하잖아요. 뭐 도망갔다, 뭐 한강 다리를 뭐 끊어서 뭐 수많은 사람을 뭐 죽였다 등등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기습작전, 아까 스탈린이 지시한 거잖아요. 기습적으로 침공을 하고, 기습적으로 와서 이미 다 서울이 함락됐는데,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거기 가만히 앉아서 포로가 돼야 되나요? 전쟁사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 오버 아니에요? 전쟁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잡혀서 뭐 처형을 당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를 그냥 남한을 북한에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이승만 대통령이 간 것도 6월 27일 새벽 3시 30분에 갔지 바로 6.25가 나자마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현재의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뭐 런승만이다 이런 것들은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과도 틀리다는 거, 그걸 한 번쯤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다 떠났잖아요. 왜? 야, 미국 떠나라고 허구날 데모하는데, 야, 너희들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야, 우리 좀 도와줘, 빨리 와.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미군이 참전하는, 유엔군이 참전하는 굉장히 3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리스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이승만이 미국 상원의 원목이었던 사람이 프레드릭 해리스인데, 이 목사에게 미군의 참전을 호소를 했고, 부통령 시절에 상원 의장이었던 트루먼이 해리스와 절친관계였대요. 그래서 해리스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 구원 요청을 했고, 미국이 즉각 참전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이 해리스 목사를 이승만이 어떻게 하느냐? 1942년도에 워싱턴에서 이승만이 결성한 게 한미협회라는 걸 결성을 했었어요. 여기 옆에 살펴보시면 여기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해리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결정적 위기에 처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해리스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국 돕기 위해 트루먼 대통령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게 해리스 목사라는 분이 한 분이 이 대한민국을 빨리 도와야 된다는 걸 한 가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 역할이 또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30대 그 당시에 30대 후반의 젊은 부흥사였는데 세계적인 부흥 바람을 일으켰었고, 공산군 남침 9주 전에 4월 23일에 보스턴에서 이제 대집회를 했는데, 이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한다. 평화문두에서 깨어나 군사력을 강화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연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재무장하여 이웃을 도울 준비를 하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또 왜 이 트루먼 대통령,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하고 인연이 깊으냐면 넘겨줘 보세요. 그 부인이 룻 그레이엄 여사가 한국 출생이에요. 이분이 룻 그레이엄 여사는 일제 때 북한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의 딸이고 함경북도 함흥이 출생지랍니다. 이 부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국에 대한 애착이 크겠어요. 그래서 부흥 목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던 빌리그레이엄이 이웃을 도우라고 이제 외쳤고 100억 원을 비롯해서 미국 지도청에게 이것이 전해져 가지고 한국을 이제 참전하게 되는. 그래서 트루먼은 미국 본격 참전 결정한 후인 1950년 7월 14일에 빌리그레이엄 목사를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이제 환담도 했고요. 그래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도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한국 참전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이 덜레스예요. 덜레스. 이제 미 국무장관이 됐던 사람인데 이분은 정말 대한민국의, 제가 보건대는 이분은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이 뭔가요? 이분한테는 사실 최고 훈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6.25 때 참전도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이분이 한미 상호조약을 맺어준 당사자예요. 덜레스가. 그러면 이 정도 대한민국의 이처럼 큰 역사 속에 이처럼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는 사실 이분이,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덜레스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덜레스는 이승만과 조지 워싱턴 대학, 프리스턴 대학 동문이었었어요. 그리고 6.25 직전에 미 국무부 고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만났는데 이 공통점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반공주의자였어요. 이승만도 철저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반공주의자였고 덜레스도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또 같이 동문이기도 했지만 서로 상통하는 게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승만이 방한한 덜레스에게 책상을 치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정말 역사 어디 세계사 속에 내놓을 수도 없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 대통령이 미 특사한테 책상을 치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동문이기도 했겠죠. 물론 자기 이제 동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친 거예요. 미국이 군사원자 제대로 해주지 않는 점, 중국을 포기한 점, 에치슨 선언에 대해 항의하고 항의를 하였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다간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지금 그냥 국무부 특사 자격으로 온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도. 그래서 이 세 분이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덜레스의 보고서가 미국 참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줘 보세요. 그리고 6.25에 대한 이제 유엔이 반응을 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또 사실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이런 일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6.25 남침 당일날 굉장히 빠르게 유엔 안보리가 북한 남침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을 하고 철수를 요구하고 침략자로 규정하고, 6월 30일 날 트루먼이 미치상 파병 결정하고 유엔 안보리 미국이 통상 유엔군 설치 결의하고, 이것을 불과 한 15일 20일도 안 걸려서 일사천리로 다 했던 겁니다. 이거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한국은 회원국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이 상임이사국, 알잖아요. 유엔은 100% 동의 안 하면 나 반대합니다 하면은 그게 부결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그 상임이사국 회의에 가지 않은 거예요. 가지 않은 이유가 정설이 있고 약간 좀 뭐랄까 야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설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유엔군이 참전 결정한 이유는 한국이 유일하게 유엔이 인정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주관에 탄생했고 승인한 대한민국을 공산군이 남침한 것은 유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즉각 전투부대 파병하여 공산군을 물리쳐야 된다고, 한국은 유엔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이 같이 찬성을 해서 이렇게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요거 이제 나오는데, 이 당시에 야코프 말리크라는 사람이 소련 대사인데, 이 사람이 치통이 심해서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까지 이제 저도 들어서 아는데, 하여튼 이제 그건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치통이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이제
됐다고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에 불참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통과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스탈린이 안보리에 불참을 지시를 한 거예요. 왜 지시했느냐? 아까 얘기했죠. 자기는 손 안 대고 코를 풀려는 거였었어요. 미군을 참전시키고 유엔군을 참전시키고 중공군을 참전시켜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6.25 남침을 이용해서 미국과 중공이 피 터지게 싸우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게 하고 자기는 유럽을 먹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아요? 자기 깨에 자기가 결국은 넘어지고 자기가 부서진 거잖아요. 그렇게 그 전략가며 정말 어떻게 보면 최강대국의 그 공산주의자가 저렇게 계획하고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됐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불참을 함으로써 이렇게 됐고, 그리고 넘겨줘 보세요. 그랬는데 또 이제 그 저들이,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야 그러면 전시작전권 많이 들어보셨죠? 작전권을 이승만 대통령은 넘겨줬단 말이에요, 유엔에. 왜 그러면 넘겨주냐 이거. 왜, 야 너희들 주권을 왜 포기했느냐, 이승만은 주권까지 다 포기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왜 아닌지를 보시면은 미 육군대학 전략문제연구소에 보면은 전략이 월남전 아시죠? 월남전이 패망했잖아요. 거기는 전쟁의 목적이 달랐고 미군과 월남군이 하나의 적 두고 두 개의 군대가 됐던 거예요. 작전지휘권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월남군 따로, 미군 따로. 이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한국전은 한국이 전쟁 당사국이고 미국이 주요 참전국으로 두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인데, 이승만은 남침 직후에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활동 대단히 적절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작전지휘권 이양의 진정한 의미는 전략가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에서 전쟁 승리는 지휘통제체제 단위로해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군이 파병되면 한국군이 작전지휘권 매가덕에 이양을 했는데,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사령부의 한국전 수행 책임 전적으로 맡기고 한국군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 전쟁하는 군대로 탈바꿈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유엔 회원국이 아닌 한국에게 유엔 회원국 자격을 주게 된 거예요. 그거를 작전지휘권을 이양함으로써. 그리고 유엔군이 아닌 국군에게 유엔군의 일부로 싸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로 인해서. 작전지휘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월남처럼 똑같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엔 회원국도 한국은 아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승만의 아주 전략가잖아요. 그리고 국제법에 아주 능통한 분이에요. 이분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미국 주도의 유엔군에게 전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려는 이승만의 대전략이었어요. 야, 니들이 책임져, 니들이 작전지휘권 다 했는데, 야, 니들이 책임져 임마, 우리는 뭐 한 게 없잖아, 니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 지략이 뛰어납니까? 정말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보면은, 야, 이 연세가 80이 다 된 이 노인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노인분의 이 머리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지력이 떨어지고 이 계략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질 때잖아요. 그런데 이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국제 정세를 꿰뚫어보고 미국의 그 잘 나가는 그 세계 최고의 미군의 정치가들의 머리 위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지혜를 결국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의 전쟁에서 명령체계 통일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것을 주권을 팔아먹은 나쁜 놈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정말 구하기 위한 대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월 8일 날 트루먼이 메가더 유엔 통합군 사령관을 임명을 했고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5개국이 의료진으로 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한국에서 유엔군 지상부대가 통합해서 지휘할 미군 사령부 대구로 이동을 했고 7월 14일 날 육군본부도 같이 이전을 했고요. 이날 이승만 대통령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현재와 같은 적대 상태에 지속되는 동안 한국의 육해 공군 지휘권 귀하에게 이양, 이런 서한을 전달을 메가더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18일 메가더는 이 대통령 결정 영광으로 생각하며
유엔군의 종국적인 승리를 확신하겠다는 답신을 보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래서 7월 25일 유엔 안보리가 열려서 유엔 통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한다고 결의를 하게 돼서 맥아더가 지휘를 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인천 상륙작전 등 여러 가지 어떠한 작전을 수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넘겨져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몇 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한국 전쟁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참에 잘 됐다. 너희들이 어겼으니 38선을 너희들이 깨고 왔잖아. 그러면 이참에 우리는 통일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군이나 유엔은 올 때 처음부터 북한 38선을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원상회복, 38선까지만 북한군을 몰아내고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틀렸던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의 사실은 사정은 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 알지도 못하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를 나라에 가서 막 시신으로 돌아와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야, 전쟁 그만해. 야, 그냥 옛날 땅 찾아줬으면 됐지. 왜 무리하게 우리 애들 왜 다 죽여? 이거 데모 안 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과 미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미국이 넘겨져 보세요. 휴전으로 전쟁 끝내기로 이제 한반도 영구 이제 분단의 길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1951년 2월 6일 한반도에 관한 5가지 정책 선택지에 관한 문서를 작성했는데, 미국 정부 전쟁 전 상태 회복시키는 방향에서 한국 문제를 해결을 결정했고, 전선을 38선 근처로 밀어 올려서 원상을 회복하고 분단 상태 그대로 놔둔 채 휴전으로 전쟁 끝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미수복 지역 수복하여 통일정부 수립하는 이승만의 전략과 정면적으로 이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조금만 말씀드린 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맥아더 장군은 미국 정부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맥아더는 휴전 논의는 자살적 유화 정책이라고 반발을 했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공산주의 전면을 붕괴 가능하다. 전면전 요구하는 편지 미국 상원의원에게 다 보내기까지 했어요, 맥아더가.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도 4월 10일 맥아더의 모든 지휘관직에서 이 맥아더를 해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구 분단의 길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 만약에 맥아더 장군의 말대로 했더라면 그 당시에 아마 통일됐을 겁니다. 그래서 넘겨져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은 휴전을 원하고 이승만은 이제 휴전을 반대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분들이 생각했고, 1951년 후반부터는 이게 이승만이 세계 전략의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늙은이, 저 노인네, 저 고집불통 노인네, 저 말도 안 들어. 완전히 무슨 떼법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들이 컨트롤도 불가능해.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그래서 사실은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이승만 제거 작전을 미국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물론 끝내 그 작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다 작전을 했어요. 왜? 그들의 입장에서 이승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성수나 장면, 조병옥 이런 사람들을 계속 미국이 그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을 자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좌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넘겨져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6.25가 저도 그냥 동족상전의 비극, 그거 좀 일어나지 않을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했다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얼핏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좋아. 그럼 6.25가 그런 수많은 동족상전의 비극을 낳았는데, 저는 그래서 언뜻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기 전인데, 그런데 있잖아. 6.25 전쟁 전에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힘도 없었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침략을 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뺏은 적도 없어. 좋은 뜻이지만
어찌 보면은 내가 힘이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엄청난 970여 차례의 외국의 침략을 받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허구한 날 전쟁통에 끌려가고, 쉽게 얘기해서 여성분들은 뭐 청나라에 뭐 몇십만 명씩 끌려가고 이런 수많은 환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그러한 비극이 있었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럼 결국은 6.25 전쟁 3년 한 1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한민국이 6.25 전과 6.25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럼 결국은 역설적이지만 6.25 전쟁이 엄청난 피해 값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엄청난 축복과 혜택이 아니었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제 말이 맞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얻은 것이 많았던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굳건한 이제 믿음을 생긴 거예요. 인민군이 점령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엄청난 현물세를 징수하고 점령적 주민들을 막 동원하고 죽이고 납치하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거부감이, 공산주의에 대해가 어떻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애국심이 이제 고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륙 문명권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연결되니까 대륙으로, 중국으로 통했잖아요.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다 갔잖아요. 그런데 딱 끊겼어. 38선에 끊기다 보니까 한국은 섬 아닌 섬이 됐잖아요. 섬이잖아요. 북한으로 갈 수 있나요? 지대발표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해양 문화로 가버린 거예요. 해양 문화로, 바다로,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해양 문화권으로 편입이 됐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방, 무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군이, 그 당시는 군대가 제가 보니까 한 8,800명, 한 10,00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70만 군대를 만들게 됐던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김일성의 남침 전쟁의 나비 효과라고 이제 돼 있는데, 김일성이 남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김일성이 시작한 한국전쟁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는데, 휴전협정 끝까지 반대했던 이승만 달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고요. 한국군 20개 사단 건설과 해외 공군력 증강 등 70만 대군 양성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한국군의 국가 예산의 50% 이상을 선진과학기술 행정조직 시스템의 선두주자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도록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5.16의 거시구조적 기원은 한국전쟁, 5.16이 한국전쟁 때문에 5.16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은 김일성이 일으켰으니 6.25 남침의 나비 효과로 5.16 후폭풍을 불러오고 박정희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박정희가 남로당원 했던 거 아시죠? 여순 반란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박정희가 빨갱이였다고요. 빨갱이. 그런데 이 박정희가 잡혀서 이제, 박정희도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이 끝나는 그런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죠. 그런데 이 박정희가 굉장히 뛰어났었나 봐요. 뛰어나다 보니까 그 이제 육군에 있던 백선엽이나 이런 장군들이 죽이지 않고 육군본부에 그냥 책상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주고, 그때 그 당시에 소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책상 하나 주고 너는 계급도 없어, 너는 거기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를 죽이지 않고 사형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박정희가 남로당원들, 각 군에 있는 남로당원들을 다 불었어요. 쟤도 빨갱이고요, 얘도 빨갱이고요, 얘도 빨갱이고, 쟤는 다 이 일 했고요, 이 일 했고요. 박정희가 전부 다 불었어요. 그래서 아까 숙군이라고, 아까 남로당을 숙군했다고 했잖아요. 남로당을 숙군했기 때문에 박헌영이가 야 일어나, 야 빨리빨리, 야 일어나, 북한에서 터들어왔어 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때 박정희가 이미 다 불었던 거예요. 이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수세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신 갔는데, 그때 7월 10일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정말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군에 정말 뛰어나고 머리 좋고 잘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를 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를 현역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게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서 칼 차고 죽기만을 기다렸잖아요. 박정희도 사실은 남로당원 빨갱이로 이제 밝혀져 가지고 인생 끝나는 종지부를 찍는 그런 하찮은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인물을, 이승만과 박정희를 정말 얼마나 그 비참하고 낮은 자예요. 그 자를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도 박정희를 썼잖아요. 또 저도 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일상에서 쉽게 안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칼침차고 죽으려는 사람과 빨갱이로 찍혀가지고 곧 뭐 어떻게 그 멸문지할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남침을 함으로써 많은 종족산장 비극도 했지만 이 엄청난 일도 대한민국에는 줬다. 그것이 좀 이해하기는 힘들, 역설적이지만 정말 이거는 그냥 예사롭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그림 그려서 만들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이제 미국 간 상호방위 조약이 아까 이제 그 6.25 남침, 이제 6.25 전쟁으로 얻은 것 중에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가족 인식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형태 한국 외무부 장관하고 댈러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제 사인을 했어요. 가족 인식을 한 겁니다. 이게 1950년 10월 1일 날 체결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꿰뚫어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미국이 뭐가 아쉬워요? 대한민국이 가진 거 있어요? 신발 하나도 제대로 만드는지 못하는 집신 싣고 다니던 나라가, 그 나라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하재. 너희들 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우리가 너 쳐들어오면 너가 더 도와줘. 이런 1대1 조약을 한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그냥 해줬겠어요? 미국은 절대 안 해주죠. 그걸 해줄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엔 전략적 가치도 16개 중에 아까 15개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럼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또 미국에서 보면 완전 꼴통짓을 한 거예요. 뭐냐면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린 거예요. 반공포로를. 그 반공포로를 석방했다는 의미가 제네바 조약 이런 걸 다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휴전을 할 수가 없어. 소련은 이제 휴전을 빨리 하고 미국은 떠나야 되는데 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로를 석방해버리고 위반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이승만의 어떠한 그 전략에 의해서, 그리고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처음부터 자동 개입, 무상 원조 이런 거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계약 방위 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거 바꿔, 이거 바꿔줘, 이거 바꿔줘, 이거 바꿔줘. 이래서 다 수정 돼가지고 된 것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그냥 나 이리 와, 알았어, 해줄게. 북침 통일을 한다고 하고 툭 하면은 필요 없어, 너희들 나가, 내가 그냥 북한 쳐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 공갈,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진 게 있으면 다 알아서 찾아오잖아 우리를. 그런데 가진 게 없으면 누가 찾아와요? 누가 뭐 하자고 그래요? 사람 일이나 국가 일이나 뭐가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래서 1954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 한미 동맹을 조인세에 서명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존 댈러스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를 이제 하는 요 장면이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방호 조약의 결과는 1953년 이전에는 우리가 동북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지정학적 위치로 동북아잖아요. 청일전쟁이 1894년, 러일전쟁 1904년, 1차 세계대전 1914년, 일본군 산동반도 점령했고, 만주사변 1931년, 중일전쟁 1937년, 태평양전쟁 1941년, 수도 없는 전쟁이 터진 화약고였었어요, 이 동북아가. 그리고 한국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 없으니까 이놈 저놈이 다 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엄청난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후에 1954년 이후에 미국은 순서로 일단 일본을 성장시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차례대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패전국 일본이 부흥하니까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 개혁 개방이 됐는데, 사실 요즘에 중국이 조금 이상하게 변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렇게 다 먹고 살게 다 해주고 다 하니까 싸울 일 있나요?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니까 미국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힘센 형이 막말로 전국구 건달이 보호해주고 있는데 어디 동네 깡패가 와가지고 다 팹니까? 안 패잖아요.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를 일으켰고, 이승만의 한미 상호 조약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동북아에 평화가 정착이 됐고,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국력, 해양 문명의 리더와 군사동맹 통해서 동북아 번영을 이끌어낸 글로벌 리더가 되게끔 한 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값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 보장이 한국은 70년대 전반까지 4%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군사비를 사실 많이 써야 돼요,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런데 4%밖에 안 쓰다 보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경제 성장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여기서 내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그 당시에 8억 불을 지원했어요. 8억 불. 근데 8억 불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한 것이 5억 불이었어요. 2억인가 얼마가 빌려주는 거고 3억이 무상이었나? 하여튼지 그 당시에 5억 불이었어요. 5억 불. 일본이 한국에 이제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한일 무슨 협상했죠. 그러면서 받기로 한 돈이 5억 불이었는데 미군으로부터 받은 게 8억 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원조가. 그리고 70만 군대를 양성시켜줬고, 미국 돈으로 다.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미국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부산, 그것도 얼마나 이게 역사심이 있냐면, 부산항 있잖아요. 부산항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이름이?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이 이름을 바꾼 게 부산항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륙을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를 쉽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산항을 일본에서 쉽게 건설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항구로. 그때 만약에 안 했다면 6.25 때 미군이,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반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가 들어오려면, 그 큰 군함이나 화물선이 들어오려면 수심이 깊어야 돼. 그리고 저반 시설을 만들어 놔야 배가 들어오지, 아무데나 배가 막 들어갑니까? 얼마나 이게 또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일본에서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준 부산항이 결국은 6.25 때 한국을 구하는 그런 항구로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야, 내가 모르는, 그러면 이러한 것, 이제 역사적 사실이 다 있는데 왜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우리 때도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더 안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또 안 가르치면 좋아. 왜곡돼서 가르친데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정말 이게.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 당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굉장한 지대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폐쇄적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은둔의 나라, 조용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고요한 아침이라는 게 시적으로는 좋아. 동방의 등불이네 뭐네 막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고요하겠어요. 국민들은 피폐하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지금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은둔의 나라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국가는 미국하고 이제 맹방이 돼서 서구 문명에 완전히 개방됐고, 대륙 국가였던 한국은 이 과정에서 해양지향의 태평양 국가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겁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세계 최초의 반공주의자인데, 여기 보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 공산화된 나라가 44개국이었어요. 이 당시에. 한국 보이세요? 눈 나빠서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야. 눈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뻘겋게 시뻘건데 불구하고 이 와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상상이 가세요? 이거 발로 차도 그냥 바로 빨갛게 되겠어. 물감통 갖다 이렇게 부으면 빨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소련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공산화 쓰나미에 휩쓸려 넘어갈 때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립하고 지켜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는 날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로 쓰여집니다. 저들이, 좌파들이 왜곡된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승만 기념관 만들고 있잖아요. 이승만 기념관에 이승만 대통령의 청년 시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런 어떤 모든 자료들 등등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그거를 학생들이 견학하고 본다면 학교에서 좌파들이, 전교조가 왜곡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광화문을 세워지고 기념관이 세워지는 날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판의 조를 김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일성은 사실 그 당시에 전쟁 계획하고 실행하고 정전협상 과정에서 장기판의 조에 불과했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전쟁은 소련과 중공의 승인 받아야 했고 전적으로 양국의 원조에 의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실행은 팽덕회 지시를 받아서 했고, 빨치산 활동의 경력이 전부가 김일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이해할 만한 통찰력이 없었어요. 김일성은. 그리고 스탈린 모태동 대보력의 이용만 당했는데 한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안겨줬죠. 결국은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또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것이, 김일성이가 우리가 국군들이 북진했을 때 중국까지 도망갔잖아요. 살려고 가족 데리고 다 도망갔어요. 김일성이는. 그런 거는 좌파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김일성이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북한이 정통이라고. 그는 북진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어요. 김일성이는. 그리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강정구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정구 교수? 강정구 그 전에 무슨 강정구 때문에 아마 무슨 지휘권인가 뭐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 강정구 교수가 한국전쟁은 완전히 좌파죠. 한국전쟁은 통일 내전이다. 메가더가 원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가더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조국은 한 달 안에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통일이 돼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학교의 교수예요. 정말 기가 막힌 나라. 그러니까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해요. 민주주의가 좋긴 좋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이런 정말, 그럼 자기 혼자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남침했는가는 중요치 않다는 거 주장을 해요. 이건 결국은 김일성에게 면죄부 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미군이 어떻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북한이
아직도 생존하기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적인 상황이에요. 만약에 북한이 없다면 이들이 이런 어떠한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일이 있을까요? 이 사람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의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야. 북한의 입장에서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저들을 추앙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공화국 새 기둥을 완성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것을 통해서 1954년에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54년에 완전 독립됐다 이렇게 주장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이거 사진 보셨죠? 이게 한 70여 년 동안에 북한과 남한이 체제가 틀리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말해서 뭐합니까?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미 어느 체제가 정말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 사람들한테 이롭고 대한민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이미 만천에 드러나고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저쪽을 빨아대는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강남 좌파 빼고는 생계형 좌파구나. 왜? 그렇게 부르짖고 해야만 먹을 걸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수많은 시민단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먹이사슬로 연결되다 보니까 무조건이야. 무조건 걔들이야. 왜? 자기들 돈을 주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으로 가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지 막상 북한이 쳐들어오면 아마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미 체제 전쟁은 다 끝났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러고 있는 것을 빨리 통일해야 된다. 정말 복음 통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6.25 전쟁의 그 당시에 참전 국가를 보면은 여기에 사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 파병 인원이 178만 9천 명으로 되어 있고요. 영국이 5만 6천 명, 캐나다가 2만 5천, 터키죠 2만 1천 명, 오스트리아가 1만 7천 명. 미국이 이 인원도 인원이고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도 많이 당했는데 이 당시에 미국이 한국 전쟁에 쏟아부은 돈이, 전쟁 그냥 합니까? 전쟁 탱크가 물로 가요? 비행기가 물로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병력들, 유엔군, 한국군 다 먹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식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미국이 다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670조랍니다. 한국 전쟁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670조래요. 그런데 좌파 놈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기 팔아먹으려고 전쟁했다고 그래요. 무기 얼마치나 샀어요? 대한민국에서 돈이 얼마나 있었는데. 670조. 지금 대한민국 거의 예산이 그 정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쏟아붓고 또 그것만 했나요? 돈만 주면 그나마 낫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정말 보시면 진짜 눈물이 나는데 넘겨줘 보세요. 제가 요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존재인가? 어찌되었던 미군은 1950년 7월 1일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이후 3년 1개월간 전쟁을 치르면서 전사자 5만 4천여 명을 비롯해 실종자 8천 명, 포로 7천여 명, 부상자 10만 명 등 17만여 명이 희생당했다. 국군 희생자가 64만 5천 명에 비해 무려 27%나 된다. 이처럼 많은 미군이 한국 땅에서 희생된 것이다. 특히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미국 장군의 아들 142명이나 참전하여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이다. 장군의 아들이, 우리나라는 어때요? 장군의 아들이면 백 써서 빼는 거 아니에요? 군대 안 갔죠? 정말 들어보세요. 그 중에는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답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도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즉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1952년 미 3사단의 중대장으로 참전하였다. 대통령의 아들이 남의 나라에서 참전하여 전사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전사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또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미 제24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하여 부자가 모두 6.25 한국전쟁에 헌신한 참전 가족이다. 워커 장군이 1950년 12월 23일 의정부에서 차량사고로 순직 시 아버지 시신을 운구한 자가 아들이었으며 아버지를 잃은 뒤에도 아들은 1977년 미국 육군 대장이 되어 자유의 불사신이 되었다. 이 워커일 들어보셨죠? 워커일. 그 워커 장군이에요. 그래서 워커의 언덕이라고 해서 워커일을 지었고, 거기 워커일에 가면은 이 워커 장군의 조그마한 안에 그 동상이 아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워커일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요거를 생각하면서 워커 장군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전했었던 벤 플리투 장군도 한국전에 참전하여 사단장, 군단장, 8군 사령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의 아들 지니 벤 플리트 2세도 한국전에 지원하여 B-52 폭격기 조종사가 되었다. 그러나 지미 대위는 1952년 4월 4일 새벽 전폭기를 몰고 평남 순천 지역에서 야간 출격 공중전투 중 게레도당의 대공포에 전사했다. 지미 대위가 처음 참전을 결심했을 때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의 신금을 울렸다. 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그 지미 대위가 어머니한테 쓴 편지.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보냈다. 그 편지가 마지막이 될 줄이야.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전사를 했잖아요. 그 어머니의 심정,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야, 정말 이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들도 미국이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것이 평상시에 그 신앙심이 없다면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알던,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도와주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존재 가치도 없었을 때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때예요. 그럴 때 그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이 자유를 지키겠다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겠다고 이렇게 왔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신임 소위 365명 중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희생당한 장교가 110명이랍니다. 그 중에 41명이 전사했고요. 그들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대망을 펼치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교했는데 임관하자마자 한국 전선에서 희생되었습니다. 피어보지도 못한 그들의 통한, 세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준 미국 국민들과 군인들, 그들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없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고마운 그런 달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북한 김일성 일가의 만행을 규탄하고 괴뢰적들로부터 귀한 목숨을 잃은 남침 전쟁을 잊을 수 없는 6월, 정말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돼서라도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분들의 정말 희생을 우리가 기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하여튼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몰랐던 6.25에 대한, 이것이 진짜 6.25라, 이렇게 제목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강사도 아니고 저는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나누고 강의라고 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만든 건데,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분들 중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이제 전문가의 김용삼 대기자라고 있어요.
그분이 펜앤드 마이크의 이제 대기자인데, 그분이 근현대사의 가장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한 아마 근현대사 전문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거를 좀 많이 인용을 했고 다른 것도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좀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시간 될 때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올바로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제 그 6.25에 대해서 우리가 동족상전의 비극이라고만 느끼지 말고 6.25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뭐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냐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나라를 정치인들 보면 정말 토가 나오잖아요. 실망스러워. 그런 와중에도 지금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지켜졌고 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왔고, 이런 어떠한 작은 희망 속에서 지금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고 또 주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럼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말 저들을 다 몰아내고, 한 줌도 안 되는 주사파 아닙니까? 저들을 다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우뚝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